적절하게 번개 전쟁이라고 불리는 블리츠크리그. 나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장군들은 독일이 대전에서의 참호와 같은 또 다른 정체된 소모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속도와 독일 베르마흐트의 각 부서 간의 긴밀한 조정을 강조하는 대담하고 공격적인 새로운 전쟁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서유럽의 대부분의 캠페인에 대한 권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히틀러는 베를린의 수도에서 전장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의 가장 큰 군사적 모험으로 보았던 소비에트 연방의 침략에 시선을 두고 그가 독일을 그가 보았던 운명으로 이끌면서 그를 행동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동쪽으로 새롭고 안전한 군사 지휘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늑대의 굴로 영원히 기억될 이 복합체는 강화 콘크리트 벽, 무거운 보안력, 자연 장애물, 그리고 정교한 위장 계획으로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잘 보호된 지휘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필요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손에 의해 죽음에 가장 근접할 것이었다. 히틀러가 전쟁 동안 늑대의 굴에서 850일을 보낸 것은 제3제국 내 어디보다 많았고 이 에피소드에서는 유럽, 아시아, 그리고 세계 전체를 통해 그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것을 꿈꾸는 이 남자가 그것을 어떻게 창조하고 사용했는지에 대한 역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1923년 실패한 쿠데타 이후 란즈버그 감옥의 한 감방에서 히틀러는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운동을 정의할 책인 나의 투쟁을 작업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관찰, 음모 이론, 우생학 아이디어, 그리고 복싱 스포츠에 대한 토론과 함께 그는 나치의 기치 아래 독일의 미래를 그려냈습니다. 독일 사회에서 분리된 그는 대전에서의 패배에 대해서 새로운 독일 제국의 부상을 상상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카이저들이 감독한 것보다 더 강력하며 유럽 전체로 그리고 결국은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이며 그는 그 모든 것에 선두에 서 있을 것이며 이 새로운 초강국의 건설자로서 불멸의 명성을 얻을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새로운 영토들은 새로운 조국을 위한 연료와 식량을 제공할 것이며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습니다. 만약 새로운 영토가 유럽에서 획득되었다면 그것은 주로 러시아의 비용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며 다시 한번 새로운 독일 제국은 튜토닉 기사들이 이전에 밟았던 같은 길을 따라 행진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독일의 검으로 독일의 쟁기를 위한 토지를 획득하고 따라서 국민에게 매일의 빵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끝 인용. 이로 인해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권력을 잡고 약속한 운명의 톱니바퀴를 움직인 후 독일의 미래에는 소련과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완전한 경멸과 결합하여 1930년대 후반에는 히틀러와 조셉 스탈린 아래의 소비에트와의 비밀스러운 협력 시기를 보게 될 것이며 특히 군사 문제에 대한 비밀스러운 협력은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의 제안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1939년 8월에 체결된 두 국가 간의 비공격 조약인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으로 정점에 이르렀고 이 조약은 동유럽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 조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방해 없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히틀러의 이데올로기에 어긋났지만 그의 능숙한 정치적 수완으로 스탈린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고 모스크바와의 불가피한 충돌을 위해 확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약 일주일 반 후 이미 체코슬로바키아를 정복한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략하기에 적당한 시기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동쪽 플랭크를 영국과 프랑스의 서쪽 국가들에게 확보했지만 1939년 9월 3일에 독일의 전쟁을 선포한 영국과 프랑스의 서쪽 국가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히틀러가 1939년 나머지 기간 동안 그리고 1940년 여름까지 동쪽을 보는 것을 방해했고 그 시점에는 그가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를 정복하면서 영국은 공영에 처해 있었고 독일 공군 루프트바페의 헤르만 괴링이 그에게 그의 조종사들이 런던을 며칠 내에 항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히틀러는 영국의 관심을 잃고 전쟁의 다음 단계인 소비에트 연방 침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의 적들은 전술이나 장비에서 열등했지만
그는 소비에트 레드 아미가 그의 베르마우트에 비해 개인적인 성능에서 동등하게 열등하다고 보았지만 그들이 숫자에서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고 그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넓은 전선에서 싸울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소비에트가 그의 침략군에 완전히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속도가 성공의 핵심이 될 것임을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히틀러는 정보 피드백 시간을 단축하고 명령이 전선에 신속히 전달되도록 전선 가까이에 지휘 벙커를 두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그는 1940년 3월에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건설 엔지니어인 프리츠 투트 박사에게 폴란드 정복 후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과 공유하게 된 국경에 최대한 가까운 벙커 위치를 찾기 시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투트와 그의 일행은 소비에트 국경에서 단지 80.5km 떨어진 폴란드 북동부의 라스텐부르크라는 도시 근처의 숲 한 조각에 정착하기 전에 여러 위치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이 장소는 투트가 무작위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고 이 지역은 나치의 전쟁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본부가 될 장소로서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먼저 이 지역은 인구가 드물었고 적 항공기가 유인될 만한 목표물이 거의 없어서 적 항공기가 벙커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밀집된 숲은 접근 도로와 심지어 계획된 요새 자체를 숨기기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벙커가 발견된다면 그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은 미주리한 호수 체계, 그것과 국경 사이에 위치한 습지대가 땅 위에 군대가 접근하는 것에 대한 자연적인 장애물을 만들었습니다. 보얀 요새와 이전 폴란드 군 병경이 근처에 있어 대규모 보호군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라스텐부르크 자체도 이상적인 도로와 철도 연결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935년에는 루프트바페의 필요에 맞게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장소는 마치 필요에 맞게 맞춤 제작된 것처럼 보였고 1940년 11월 15일에 히틀러는 건설을 시작하도록 승인하고 다음 해 4월까지 완성되도록 요구했습니다. 스탈린이 아직 히틀러가 그들의 조약을 준수할 것이라는 믿음에 빠져 있었고 자신의 핀란드와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가 희망했던 것만큼 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 유지는 물론이고 전체 노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독일의 정찰기가 소비에트 공간을 침투하는 것에 대한 그의 서부 국경에서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 달 동안 점차 독일과 축국 세력의 병력이 점령된 폴란드에서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라스텐부르크 근처에 벙커 건설을 위해 해당 부지를 화학공장으로 개발 중이라는 가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전선은 토트가 독일 계약자들로부터 재료를 주문하게 해주었고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스탈린에게 경고하는 소비에트 또는 영국의 스파이의 가능성에 대해 전혀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무엇이 건설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함부르크의 휴어 회사는 거대한 일체형 강화 콘크리트 슬래브를 제조하는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이것들은 매우 튼튼한 구조물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사이트의 건설 주요 책임은 와이스 운 프라이탁과 디커호프 운 윗만 두 회사에게 맡겨졌는데 두 회사 모두 독일 정부를 위한 요새화된 구조물을 건설하는 데 광범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스의 노동운동에서 징집된 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감독했다. 이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지키는 독일군에게 신분을 알리기 위해 전 체코 군대의 초록색 작업복을 입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토스는 전체 프로젝트를 위협할 수 있는 한 가지 위험 요소를 간과했습니다. 나치 독일과 소비에트 연방 간의 공식적인 협력 시기에 소비에트 국가항공사인 에로플로트는 모스크바와 베를린 사이의 루트를 운행하며 이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비행이 방해받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실제로는 화학공장의 연막을 불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에트는 히틀러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면 비행을 계속 진행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에트 항공사의 조종사들이 자주 아래를 내려다보며 많은 벙커, 연결 터널, 도로 및 보호 테두리가 모두 너무 복잡하여 필요에 1941년 4월 마감일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벙커의 건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바바로사 작전, 즉 히틀러가 1941년 6월 22일에 소비에트 연방을 침략한 바로 그 전날에만 완성되었습니다. 그때쯤이면 히틀러가 자신을 늑대에 비유하는 것을 좋아했던 덕분에 늑대의 굴로 알려진 이곳은 항공기에서 볼 때 거대한 콘크리트 벙커가 주변의 숲과 어우러지도록 설계된 복잡한 위장 계획 덕분에 숲속에 숨겨진 복잡하고 넓은 복합체로 발전했습니다. 피러는 침략 시작 48시간 만인 6월 24일 늑대의 굴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제국 영토 어느 곳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만들어낸 제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설에 도착한 히틀러는 철저한 보안 조치를 보고 그곳이 안전하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617에이커의 부지에는 각각 공격적인 지상군에 대해 잘 방어된 3개의 명확한 보안 구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바깥쪽의 보안 구역 또는 스페르크라인은 시설의 단단한 외관이었으며 이는 높은 가시, 철조망과 지뢰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독일 국방군의 특수 방어 보안 부대인 퓨러베글라이 비리가데 또는 FBB의 구성원들이 각 구역에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중간 보안 구역에는 히틀러의 몇몇 라이히 장관들의 거주지가 있었는데 그들의 역할은 소련 침략을 지시하는 피로에게 가까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에는 1942년 2월 8일에 그의 비행기가 라스텐부르크 공항에서 이륙 직후 추락하여 사망한 토트의 숙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후 라스텐부르크 공항 이륙 직후 추락했다. 사고 이후 이 중간 지역에는 SS 라이크스지크 하이스틴스트 또는 RSD의 병경이 위치해 있었는데 이들은 이런 고위 당국자들의 보호를 직접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늑대의 굴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하급 지원, 스태프의 숙소도 이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료와 인용된 전쟁 시점에 따라 수치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늑대의 굴에서는 최소한 2,000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위기 시기에는 그 수치가 2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은 늑대굴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였습니다. 이 지역도 무거운 철제 울타리로 보호되었고 RSD가 경비했다. 이 지역 내에서 히틀러의 안전을 주로 책임지는 곳에서는 오버슈투른반푸르 브루노 게셔의 명령 아래에서 운영되는 SS 비글레이 코만도 DA 퓨러스 또는 FKB가 보안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그의 병사들을 신뢰하였지만 그에게 가까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와 가까워지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 그들은 충성심 확인을 위한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 그들은 무기를 항상 포기하거나 수색당할 필요가 없었고 히틀러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RSD와는 달랐습니다. 여기에는 피러러 벙커와 다른 10개의 위장 벙커가 위치해 있었는데 이들은 1.83m 또는 17.78cm 또는 1.83m, 17.78c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보호소들은 마틴 보르만, 히틀러의 혐오스러운 개인 보안, 그리고 라이히스 마샬, 헤르만 괴링 등 히틀러의 내부 원로들을 연합국의 대규모 폭격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했다. 히틀러의 숙소는 연합국의 무거운 폭탄 공격을 대부분 피했다. 히틀러의 숙소는 불편한 내부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설계되었고 직원들과의 회의를 위한 회의실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굴에 이사한 히틀러는 바르바로사를 지휘하는 일에 착수했고 그 초기 날들에는 동쪽에서 오는 소식이 좋았습니다. 핀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등의 반소련 동맹국들과 함께 독일군은 소련의 서부 지역을 쓸어버리고 있었고 이제는 경험이 많고 동기가 부여된 베르마흐트에 대면할 때 빨간군은 거의 완전히 무능했습니다. 이것이 히틀러가 란즈베르크 감옥에서 나의 투쟁을 지필하며 염원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소련의 곰을 물리치기 위해 마련된 지휘소에서 군을 이끌었다. 히틀러의 일반적인 하루는 아침 식사로 시작하여 그의 사랑하는 개 블론디와 함께 혼자서 산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베를린에서 공기로 전달된 최신의 편지들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 후에는 14시에 늦은 점심이 이어졌고 그 후에는 제3제국의 운영에 관한 비군사적인 문제에 몇 시간을 할애하였는데
이는 그가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짧은 커피타임 후에는 전선 상황에 대한 두 번째 회의가 열렸고 19시 30분에 저녁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그 후에는 그와 그의 내부 집단 모두에게 휴식과 사교 시간이 있었습니다. 늑대의 굴에는 영화관이 있었고 히틀러는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또는 그는 그램폰으로 베토벤이나 바그너 같은 독일 음악을 들었습니다. 늑대의 굴은 히틀러에게 문명의 편의 시설을 제공했지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습지에서 나오는 모기떼 때문에 후자의 상태는 더욱 참을 수 없었고 독일의 해충 퇴치원들은 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히틀러와의 식사는 스태프들에게 피로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들의 의견을 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혈적인 독일인들에게 이는 종종 채식주의 식사를 참아야 했음을 의미했는데 피로가 고기 먹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하인과 손님들도 히틀러의 편집증 때문에 그의 음식에 독이 있는지 시식해야 했다. 히틀러의 러시아 정복에 대한 집착은 제3제국의 다른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빠르게 문제가 되었는데 특히 북아프리카에서 여전히 영국 제국군과 싸우고 있는 필드 마샬 에르빈 롬멜에게 그러했습니다. 늑대의 굴은 히틀러가 다른 전선의 사건들을 감독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 결국 주요 철도 노선 덕분에 훌륭한 통신 연결을 즐겼고 대기 중인 수송기 편대가 있었지만 문제는 히틀러가 늑대의 굴에 머무는 동안 그의 마음이 대부분 러시아를 정복하는 임무에 고정되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목적이자 존재 이유였다. 따라서 알버트 스피어에 따르면 피러로는 1941년 중순부터 1942년 3월까지 라스텐부르크에서 단지 57일만을 떠났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다른 전장의 다른 지휘관들이 느낄 수 있었던 좌절감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독일 군사 지도부에게는 충분한 골칫거리가 아니었지만 늑대 사냥꾼은 동부 캠페인에서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차질을 겪었다. 항상 의도는 독일 지도부가 전투를 지휘하는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지만 전선에 너무 가까워진 히틀러는 1941년과 1942년 겨울이 지나고 동부 전선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자 바르바로사를 미세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주 계획을 변경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현장 지휘관들의 결정을 무시하여 전선에서 혼란스러운 순간을 초래하였고 그는 종종 전투부대, 특히 그들의 이전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중요한 전차들을 재배치하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련의 탱크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들의 방어 능력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1942년) 여름이 되자 히틀러는 그가 독일을 이끌어 넣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히틀러가 거의 모든 내부 원로들의 조언에 반대하여 1941년 12월에 일본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에 선전포고한 뒤의 일입니다. 결국 그는 잘 보호된 동쪽 벙커에서조차 자신의 안전에 집착하게 되었다. 히틀러는 폴란드 저항군이나 연합군 특수부대가 그의 은신처를 침투하는 것에 대해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새롭고 강력한 4엔진 폭격기를 가진 영국 왕립공군이 독일에 대해 보여주는 성장하는 힘, 그리고 물론 이제는 강력한 미국 육군 공군이 합류하면서 히틀러는 연합군이 그가 늑대의 굴에서 거주하는 동안 공습으로 그를 암살하려 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괴링은 장거리 연합군 폭격기만이 영국에서 라스텐부르크에 도달할 수 있고 서유럽과 중앙유럽을 가로지르며 루프트와페 전투기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므로 공습은 불가능하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괴링은 서부 연합군이 늑대의 굴 위치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고 알더라도 강화된 천장과 벽을 뚫기 위해 특수 중량 폭탄이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히틀러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덩커크와 브리튼 전투에서 괴링의 공군은 그를 실망시켰고 지금 동부 전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는 늑대의 굴에 특히 공중에서의 더욱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 경우 괴링은 한 가지 세부 사항만 빼면 모든 게 맞았다. 서부연합국은 독일의 통신을 가로채어 벙커로부터 그리고 벙커로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했지만
그들은 히틀러에게 강조한 괴링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련 공군은 라스텐부르크까지의 비행거리가 더 짧았지만 이런 종류의 공습에 적합한 전략 항공기가 부족했고 대신 그들의 폭격기는 레드아미 지원에 맞춰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2년부터 히틀러는 항상 숲 위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연합국의 폭격기 떼가 고공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모든 폭격기들이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위협은 지상의 상황이었습니다. 1943년에는 베르마우트가 붉은 군대를 결정적으로 패배시킬 기회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제 붉은 군대는 충력군보다 수백만 명이나 많은 병력을 동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항공기와 탱크를 공급받아 기술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의 구식 타입을 대체할 수 있었고 동쪽으로 이동한 소련 공장들은 자신들의 현대 장비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인들이 여전히 일반적으로 질적 우위를 즐기고 있었지만 1943년 7월 쿠르스크 전투는 수량이 자체적으로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오래된 소련의 격언을 증명했고 그때부터 독일인들은 우수한 소련의 숫자 앞에서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늑대의 굴에 제공된 보호가 더욱 강화되어 히틀러의 벙커는 자체 보안 구역이 되었다. 1944년 중반에 히틀러와 함께 돌아온 그의 비서 중 한 명인 트라우들 융거는 이전 방문에 비해 늑대의 굴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유명하게도 히틀러의 생명에 대한 진짜 위협은 다가오는 군대가 아닌 자신의 직속 부하들로부터 왔다. 1944년 7월 21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이 이끄는 히틀러의 자신의 사람들이 폭탄을 밀반입하여 늑대의 굴에서 테이블 아래에 놓음으로써 그를 암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테이블이 폭발로부터 히틀러를 보호해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슈타우펜베르크와 공모자들은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사막의 여우 에르빈 로멜 등 피러에게 위협으로 보이는 많은 이들도 처형되었습니다. 롬멜은 아프리카 군단이 히틀러의 러시아 집착에 의해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7월 20일의 음모는 히틀러의 신경을 더욱 파괴하고 전쟁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크라우틀 융거는 전쟁 중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크라우들 융거는 1944년 8월부터 11월까지 대공습 경보가 거의 매일 울렸다고 전했습니다. 소련 정찰기는 라스텐베르크 숲 인근 비행장에서 운영되며 목표물을 찾아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히틀러는 이러한 비행 후에는 항상 폭격기가 그를 죽이려고 따라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이 장소는 너무 잘 위장되어 있어서 소련 조종사들은 거의 자신들이 어디를 날고 있는지 또는 그들이 보는 어떤 건물이라도 화학공장의 잔해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지에 대해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1944년 9월 14일 레드아미는 독일의 통제에서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를 해방하고 북부 폴란드로 진격을 목표로 한 발트 해방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는 2달 동안 늑대의 굴에서 방역을 지휘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독일과 그들의 동맹국들은 불가피한 것에 맞서 싸우고 있었고 따라서 1944년 11월 21일 그는 마지막으로 라스텐부르크를 떠나 전쟁과 그의 생애의 나머지 시간을 이동하기 위해 강제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SS에게 늑대의 굴 흔적을 모두 파괴하라 명령했지만 너무 잘 만들어져 작업을 완료할 수 없었다. 1945년 1월 27일 소련 군대의 한 부대가 숲에 도착했고 마지막 독일 경비병들은 이제 그들의 포스트를 포기했습니다. 소련군은 후퇴하는 베르마흐트가 그들을 지원시키기 위해 마련한 요새화된 독일군 진지를 만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장소가 매우 잘 위장되어 있어서 그들이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히틀러의 동쪽 벙커, 아마도 전체 중에서 가장 강화된 사령부를 잡았다는 것을 깨닫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